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바이블 행정계획투자법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거 듣으신 분들도 오늘은 좀 각오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을 오늘 좀 볼 건데요. 일단 도시공간 1교시 때는 도시공간 구조론을 보고요. 2차 시에 때는 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지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3차 시에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요즘 전부 다 TOD로 가니까 TOD가 도대체 뭐고, 그래서 TOD 유형별 개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구조론부터 먼저 볼까요? 도시공간이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도시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다. 평일 아침이면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업단지로 출근을 한다. 주말에는 도심부에 있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기 위해 도시 변두리에 있는 유원지나 동물원을 찾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걸 보고 도시 공간이 왜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먼저 보면요. 인간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도시 공간은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과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서비스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락과 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여가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요. 보조 공간이라고 하는데, 즉 말하면은 도시 공간에는요. 주거 공간, 그다음에 생산 서비스 공간, 여가 공간, 그다음에 보조 공간 이렇게 해 가지고 4개가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4개가 도시 계획을 만들 때 도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계획 설계사들인데,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 때 이 주거 공간이 어디에 필요하고 생산 서비스 공간이 어디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가 공간이 어디에 필요하고 이런 보조 공간이 어디에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 도시 공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주거 공간, 생산 서비스 공간, 여가 공간, 그다음에 보조 공간을 다 나눠가지고 섹터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곳에 다 밀집시켜서 놓는 거. 그 밀집시켜서 놓는 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TOD형 개발 방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TOD형 개발 방향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TOD 쪽으로만 가요. 그건 전 세계 트렌드예요. 그래서 도시 공간을 알 때는 무조건 뭐냐면은 철도 정책을 먼저 알아야 되고, 철도 정책을 통해서 철도가 공간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 공간 구조를 갖다가 역세권 위주로다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서면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을 한번 어느 정도 좀 살펴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도시 공간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도시 공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주거 공간이 있고 생산 서비스 공간이 있고 유랑 및 문화 공간, 즉 여가 공간이 있고 보조 공간이 있다. 4가지가 있다는데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먼저 주거 공간은요. 주거 공간은 인간이 생활하는 1차 생활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소득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택의 형태 면에서 단독주택 지역, 그다음에 연립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 등으로 구분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다 그 중산층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아파트 지역을 갖다 선호를 좀 많이 하죠. 여기 보면 도시민의 소득 차에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민의 소득 차이 때문에 그 분리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본다면은 단독주택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살던 사람, 즉 30년, 40년 동안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떠나지 않고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에 많냐면 어디에 많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 강남에 많을까요? 강북에 많을까요? 네, 강북에 훨씬 더 많아요. 단독주택지가. 즉 단독주택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때문에 3, 40년 동안 있었던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득 격차로 인해 가지고 선택하는 게 연립주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빌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임대주택 정책에 힘입어 저소득층의 주거 형식이 바뀌고 있으며 도시개발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고 주거 형식이 보다 다원화되고 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도시공간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울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임대주택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법이, 부자들은 공급 안 해요, 임대주택을. 근데 서민형이 있고 중산층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민형은 어떤 거고 중산층이었는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임대 아파트가 보통 여기에 속해 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 보통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이 뭐냐면 임대 아파트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어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 뭐냐면은 다세대 같은 경우가 반에 여기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임대주택을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LH나 SH 같은 경우가 뭐요? 이거를 매입해가지고 그 임대도 다트에 놓죠. 이게 지금까지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옛날부터 계속 써먹던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온 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온 후부터는 뭐냐면은 중산층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까 하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임대주택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서민과 중산층인 게 차이가 많아요. 여기 보면 뭐라냐면은 도시민의 소득 차이에 분리되는 형향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도 저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 여기다 항상 뭐라 붙어요? 이제 다 들어봤죠?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아니에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주변 전세가의 80%에서 공급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산층형 그 임대주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서는 자꾸만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예전부터 요 2008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장기전세가 바뀌었지만 그 전에 그러면 2008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 뭐냐면 보통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로 가다가 8년, 10년 동안 있으면 뭐예요? 이제 일반 분양으로 돌리는 거. 이게 이제 일반 분양,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냐면 중산층을 겨냥하는 아파트예요. 뭐냐면 왜 이런 아파트가 왜 나왔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그렇죠? 돈을 모아서 뭐 해야 돼? 너 분양받아라 이 뜻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게 중산층형 그 아파트, 즉 임대 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한번 보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것도 서민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세권에다가 장기전세 주택을 만들어. 그럼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반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자가 들어가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돼. 근데 그 임대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예요? 장기전세 주택.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전세 주택이 공급하는 동네는 어디다? 대부분이 다 도심 중심지 또는 역세권인 거예요. 이거를 구도를 알아야지 뭐냐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한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근데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개 다 비슷비슷해. 두 개가 다. 중산층도 뭐 해야 돼? 돈은 소득은 높지만 뭐 해야 돼? 소득은 높지만 집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장기전세 주택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전세 주택이 되게 많아. 강남에도. 근데 대부분의 주변 시세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한 4, 5억에서 막 7, 8억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게 7, 8억 정도 되는 저기 장기전세 주택 아파트가 있어. 전세가에. 그러면은 서민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강북에 가면 그 아파트로 두 채, 세 채 사고도 남는 돈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에 보면요. 이 8억, 7, 8억짜리 장기전세 주택 들어갈 만한 자리들이 다 뭐예요? 공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공실이 많으니까는 어지간한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누가 들어가요? 또 이럴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의 뭐예요? 부자들의 자녀들이 들어가. 이게 얼마나 웃긴 현상인 거예요. 무지하게 많다고요. 이번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장기전세 주택이 있었는데 공급을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50실 정도 장기전세로 공급을 하는데 신청자가 두세 대밖에 없대. 그럼 나머지 45개, 48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주거 공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생산 서비스 공간, 인간의 의식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 노동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장소를 생산 공간이라며 2차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생활 공간은 주거 공간, 2차 생활 공간은 뭐 한다? 생산 공간이다. 도시는 1차 산업 활동을 위한 농경지를 감싸는 반면 2차 산업 활동을 위한 공업단지와 3차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상업 업무 지구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 공간이 형성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지 도시가 어떻게 팽창하고 확장해 나가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제,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4차 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1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농경이거든요. 수렵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뭐예요? 다 중심이 제조업이에요. 3차 산업은 중심이 뭐예요? 서비스업이에요. 그리고 4차 산업은 우리가 이제 통신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 IT부터 시작해가지고 ICT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공간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다가 1960년도까지는 대부분이 농경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 부분서부터 뭐예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뭐를 하게 돼요? 공업, 제조업을 갖다가, 즉 공장, 즉 공업을 갖다가 뭐예요? 육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공업을 육성시키는데 어디다가 육성을 시켜요? 도시에다가 한다면 도시. 또는 뭐예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시키죠. 그럼 대략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다가 2차 산업에는 제조업이 서울 같은 데 가장 많이 육성됐던 데 어디예요? 영등포구, 구로구야. 지금 현재. 이 당시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금천구나 이런 동네는 다 관악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 시흥시 땅이야. 저기 안양시 시흥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관련돼가지고 어떤 데는 광명시가 떨어져 나간 거고 안양의 일부가 그 편입이 돼가지고서 관악구가 되고 다른 거. 옛날에는 안양하고 시흥시하고 이게 서울의 경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광명시라는 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도시 공간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야죠? 이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은 도심이 발달하게 되면은 즉 이런 제조 공장들이 뭐예요? 공장들이 외곽으로 또 뭐예요? 유출이 돼버리죠. 나가버리단 말이에요. 외곽으로. 왜 그러냐면은 뭐가 이제 육성이 되기 시작해요? 제조업이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은 서비스업이 나오잖아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업. 그다음에 또 업무 시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 업무 시설이 어느 쪽에 도심에 이제 뭐예요? 도심이 다시 형성되게 중심 도심이 형성되게 되면서 이렇게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놓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렇게 뭐가 돼요? 도심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이 도심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얘로? 3차 서비스업으로 오는 거예요. 3차 산업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 붙어있던 공장들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외곽으로다가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또 여기 있는 공장들의 뭘로 바뀌어요? 주거, 공간, 아니면 상업,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서울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왜 팽창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도시 공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모자르다. 여기에 너무 많이 인구 유입이 돼. 그래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해요? 외곽에다가 뭘 만들어요?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이런 걸 한번 보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이 70년대, 80년대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서울의 포화 상태 버리니까 80년대 어떤 선택을 해요? 외곽에 도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우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잖아.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해가지고 뭐예요? 그 외곽에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서울 사람이 편의를 위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신도시를 만들잖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기 신도시. 왜 그래요?
도시가 확장돼가 버리니까 전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신도시가 자꾸만 옆으로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크게 뭐예요? 인구 유입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2020년 이후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미래잖아, 미래. 그쵸? 미래에는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인구가 유출이 돼요? 인구가 이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유출이 되면은 도시계획적으로 측면에서 했을 때 어떻게 도시공간을 만들고 그 도시공간 속에 어떤 도시공간 속에 그 어떤 걸 집어넣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2020년에 이런 주거공간이나 생산서비스공간이나 유락문화공간이나 보조공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걸 잘 알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새로운 투자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한번 볼까요? 저 밑에 또 유락 및 문화공간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산 능력 향상과 함께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데 이는 여가 활동으로 이어져 도시 공간은 여가 활동을 위한 유락 및 문화 공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더라. 그럼 이게 유락 문화 공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음이라고 쓰는 거인데 여기다 하나 딱 써놓으면 돼요. 뭐냐면은 국민 소득이 올라감으로 있어요. 여가 문화 공간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가 문화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 냉정히 한번 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연극을 보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 서울의 대학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극판에 할 수 있는 곳이. 근데 지금 서울만 해도 연극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 그다음 거기다 뭐예요? 지방에도 연극하는 공간들이 각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개그 공연을 하는데 청도군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청도군에서 개그 공연을 하잖아. 근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개그 공연을 보려고 청도로 몰려들어. 이게 뭐래요?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걸 향유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야. 그다음 위락 다음 밑에 보면요. 위락 및 문화 공간 역시 사회 현상과 연령계층,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 정부 정책 또한 여가 및 레저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여가 레저 이런 그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는 뭐도 만드냐면 매년마다 여가 레저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만들어요. 국민들이 얼마만큼 여가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냐. 그런데 2년마다 하나씩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보조공간은요. 도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활동을 보조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핵심이 되는 보조공간은 도로, 철도,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 폐기물 처리시설, 공원, 녹지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로 정의되며 도시의 필수적인 보조공간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철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다? 보조공간이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주거공간, 생산 서비스 공간이 주가 돼버리고 원래 보조공간이 부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보조공간이 먼저예요. 그 보조공간에 뭐냐면 주거공간, 생산 서비스 공간, 이렇게 여가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게 뒤바뀌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2020년 이후부터는 좀 바뀌는 추세가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도시공간 구조론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중심 및 축적 성장 이론해 가지고 허드라는 사람이 1903년도에 발표한 이론이에요. 1903년 허드는 모든 도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면적 형태로 형성하는 중심적 성장과 그다음에 철도, 도로 등의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축적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게 철도나 도로가 겹쳐지는 공간이 중심 도시예요. 중심 공간이에요. 중심적 성장. 그럼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외곽으로 뻗어나가더라. 그래서 이걸 축적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축이 만들어져서 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먹혀요. 모든 도시공간 구조는요. 지금도 뭐냐면은 항상 뭐라요?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개발축. 항상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 이론이 먹혀요. 모든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에 따라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도시 성장은 중심으로부터 운송로를 따라 축척으로 성장하는 경향과 계속 중심부에 집중하려는 경향 사이에 나타나는 균형점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균형점을 뭐라 불러요? 이런 걸? 계속 중심부에 집중하는 형상, 균형점. 이걸 뭐라면? 교통결절점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중심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심되는 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교통결절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교통 결결점인 거예요. 도로, 철도가 다 맞물려 있는 곳. 이게 교통 결결점이에요. 그러면 이 교통 결절점은 두 가지가 의미 있는 거예요. 봐요.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도 있어. 이것이 다 몰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간이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철도가 가장 많이 노선이 가는 데가 어디다? 왕십리. 그래서 왕십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왕십리는 철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번에 도로하고 철도의 중심축을 놓고 오는 데가 딱 서울 도시계획원계 하나 딱 찍어놨단 말이야. 그게 어디? 삼성역. 그러면 삼성역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요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교통 결절점의 최고의 입지는 어디냐면은 삼성역 인근이에요. 도로 뭐가요?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아니 한강을 따라서 뭐가? 올림픽대로 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탄천 바로 옆에 올림픽대로니까 올림픽대로 가. 거기다가 서울의 중심 남부 쪽의 중심로에는 뭐예요? 남부순환로가 있어.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있어? 철도가 있죠. 철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있어? 2호선하고 9호선밖에 안 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성역 인근에 보면 올림픽대로 있고 남부순환로 있고 영동대로 있잖아요. 이게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도가 가는데 지금 2호선하고 9호선밖에 없잖아요. 삼성역 2호선, 그다음에 9호선 봉은사역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가는 거예요? GTX 가고, 그쵸? KTX 가고, 그쵸? 미래신사선 가고, 그다음에 뭐야? 남부금액순환철도 가고, 그다음에 GTX A노선, 그다음에 C노선 가고, 이렇게 되면 몇 개 노선이에요? 이쪽에 다 오면 지금 2호선 하나 있고 9호선 하나 있고 GTX A노선, C노선 가고, 그다음에 뭐 있어? KTX 가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미래신사선 가고, 이런 몇 개? 6개. 그다음에 남부 급행철도까지 오면 7개. 그럼 왕십리보다 더 센 동네예요. 왕십리는 철도 중심인데 얘는 도로, 철도 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에서 도로하고 철도가 중심되는 입지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다? 삼성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게 되면 이게 교통 결절점인 거야.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교통 결절점에 도로하고 철도가 다 들어오는 게 삼성역 인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빨리 알았다면 어디다 투자했어야 돼? 삼성에다가 여기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돈 있으면은 빌딩에 투자했으면 되는 거고 돈 없으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고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동네가 이제 들어올 게 많잖아요. 철도가. 그렇죠? 철도가 많으니까 삼성역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결절점이 중심축이라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축이니까는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 기아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거기다 뭐 집어넣어? 글로벌 센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꾸만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런 밑에 보고 한번 볼까요? 3단락에 있는데 이런 중심적 성장과 축적 성장은 처음에 주요 도로를 따라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성장하다가 그 후에 사이를 채워감으로써 성형별 모양의 도시를 형성한 특성을 좀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따라서 가다니까 이렇게 별처럼 보인다라고 하죠. 별 모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